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껏 본격적으로 다룬 적 없었던 맘루크 왕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맘루크인들의 기원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두 번째로 맘루크 왕조를 건설하기 전까지 맘루크인들을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이유브 왕조를 무너뜨리고 세운 맘루크 왕조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지금까지 저스티스 채널을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을 초점으로 맞추었기 때문에 새롭게 보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무조건 유익합니다. 일단 좋아요 한 번씩 꾹 누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맘루크는 아랍어로 소유된 자, 즉 노예라는 뜻의 말라카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9세기경 아바스 왕조 시기에 왕조의 권력이 약해지고 호족이 창궐하자 아바스 왕조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현재의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즉 중앙아시아 출신의 노예들을 병사로 고용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포로로 잡혀서 노예 상인들에 의해 팔려간 투르크 소년 또는 청년들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노예라는 호칭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아바스 왕조 내에서 우대받으며 군사훈련을 받을 수 있었고 만약 전투에서 활약하면 높은 신분 상승의 기회도 있었습니다. 아바스 왕조가 설립되기 전인 우마이야 왕조 시기에 과도한 아랍 중심주의가 왕조를 파멸로 이끄는 과정을 지켜보았기 때문에 아바스 왕조는 페르시아를 비롯한 다른 민족을 포용하는 정책을 펼쳤고 맘루크 노예 병사들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맘루크 노예 용병들의 출신지는 크게 두 지역으로 나뉩니다. 먼저 초기 맘루크들은 중앙아시아 출신으로 대부분은 투르크족입니다. 반면 후기 맘루크들은 주로 코카서스 출신의 체르케스족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유목민들은 자유롭게 초원을 넘나들었기 때문에 적어도 후기 맘루크에는 몽골계가 상당 부분 섞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맘루크 부대에 몽골 출신 기병이 합류하면서 맘루크가 몽골의 전술을 받아들이고 더욱 강력한 부대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맘루크 부대가 몽골 부대에 맞서 이길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초기 투르크계 맘루크 시기를 바흐리 시대라고 부르며 후기 체르케스계 맘루크 시기를 부르지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부분은 처음 들으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추가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챕터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바스 왕조가 처음 맘루크 병사들을 고용한 이후 맘루크들은 전장에서의 활약과 충성심을 통해 단순한 용병을 넘어 왕조의 권력 중심부로 다가섰습니다. 10세기 초에 이르면 맘루크는 이슬람 군대의 핵심 전력으로 왕조 내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2세기 살라딘이 건국한 아이유브 왕조 시기가 되자 맘루크 병사들의 활약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이제 이들은 아이유브 왕조 내에서 군사뿐만 아니라 정치의 영역에서도 빠질 수 없는 핵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핵심 권력을 장악한 맘루크 병사들이 아이유브 왕조를 무너뜨리고 권력을 차지한 시기는 제7차 십자군이 펼쳐졌을 때였습니다. 1249년 5월 이집트 다미에타에 도착한 프랑스의 루이 9세는 비교적 손쉽게 다미에타를 점령했고 이슬람 군대를 이끌던 아이유브 왕조의 술탄 아살리흐는 만수라로 철수했습니다. 루이 9세는 제5차 십자군의 실패를 교훈 삼아 즉시 추격하지 않고 시간을 두고 공격했는데 1249년 11월에 아살리흐가 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루이 9세는 이 사실을 모른 채 진군했고 1250년 2월 만수라 근처에서 결국 이슬람 군대와 다시 한번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때 맹활약을 한 인물이 바로 아이유브 왕조의 투르크 맘루크 출신의 에미르 바이바르스였습니다. 그는 엘리트 군사 집단인 바흐리 맘루크에 속한 아이유브 왕조의 실질적인 2인자였습니다. 여기서 바흐리는 강이라는 뜻으로 나일강 주변에 주둔하던 맘루크 부대를 뜻합니다. 그는 몽골의 기병운용 전술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이며 맘루크 부대를 혁신한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그는 포로로 잡힌 몽골계 병사들로부터 제가 예전 징집과 편성편에서 말씀드렸던 몽골의 카바크, 카라콜, 네르제와 같은 전술을 벤치마킹하여 맘루크 부대의 전투력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아이유브 왕조는 바이바르스의 뛰어난 활약으로 그해 4월 루이 9세를 비롯한 십자군 귀족들을 포획하며 전투를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아이유브 왕조는 그해 6월 아살리의 아들 투란샤가 즉위했는데 그는 당시 아버지의 명령으로 남부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파견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급히 이집트로 돌아온 투란샤는 전투에서 활약한 바흐리 맘루크를 멀리하고 자신의 측근들을 요직에 올렸습니다. 만수라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보상이 따르지 않자 바흐리 맘루크들은 반발했습니다. 이에 투란샤는 맘루크 지휘관들을 암살하려 했고 양측의 암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250년 5월 바이바르스가 휘두른 칼에 어깨를 다친 투란샤가 도망쳤지만 결국 맘루크 병사에 잡혀 사망하면서 아이유브 왕조가 멸망했습니다. 그렇게 권력 공백이 발생했고 투란샤의 아내인 샤자르 알 두르가 임시 섭정이 되었습니다. 당시 이슬람 세계에서 여성이 단독으로 국정을 담당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지휘관을 선택해서 결혼하고 술탄직을 넘겨야 했습니다. 이때 그녀가 선택한 인물은 2인자였던 바이바르스가 아닌 그보다 서열이 아래였던 아이바크였습니다. 이렇게 맘루크 왕조의 초대 술탄은 아이바크가 되었습니다. 바이바르스는 정치 경험이 적고 급진적이어서 통제가 힘들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배제된 것이었는데 그는 이 결정에 불만을 품고 시리아로 망명해서 훗날을 기약하게 됩니다. 그에 더해 개인적으로는 바이바르스는 자기 남편을 죽인 범인이었기 때문에 더욱 선택할 수 없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맘루크 왕조가 건국되었지만 1257년 샤자르 알 두르가 아이바크를 암살하면서 맘루크 지휘관들 사이에 권력투쟁이 재발했습니다. 암살 이유는 아이바크가 권력을 독차지하려 하고 다른 가문과 결혼하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읽은 책에 따르면 같이 목욕을 하던 샤자르가 아이바크를 직접 칼로 찔러 죽였다고 기술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책들이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역사가들에게 사실이라기보다는 문학적 표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편 아이바크 사망 후 샤자르 역시 아이바크를 따르던 사람들에 의해 곧장 보복을 당해 처형되면서 권력은 아이바크의 아들인 제2대 술탄 만수르 알리에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10살에 불과했기 때문에 꼭두각시 술탄이었고 실질적인 권력은 호라산 출신의 에미르 쿠투즈에게 있었습니다. 당시는 훌레구에 의해 중동이 초토화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쿠투즈는 강력한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1259년 알리를 폐위하고 자신이 직접 제3대 술탄으로 즉위했습니다. 한편 아이바크의 사망으로 기회가 왔음을 직감한 바이바르스도 1259년 귀국하여 다시 맘루크 부대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260년 몽골과 벌어진 최후의 결전 아인잘루트 전투에서 선봉장으로 전투를 지휘하며 맹활약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는 몽골의 전술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역이용하여 몽골 부대를 유인하고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아인잘루트 전투는 바이바르스의 활약 속에 맘루크 왕조의 승리로 끝났지만 전쟁에 대한 보상 문제로 쿠투즈와 바이바르스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바이바르스는 자신이 승리의 선봉장이었던 만큼 예루살렘이나 다마스쿠스를 포함한 시리아에 대한 통치권을 요구했지만 쿠투즈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인잘루트 전투 후 이집트로 돌아가는 길에 쿠투즈가 바이바르스의 칼에 찔려 사망하면서 권력은 바이바르스에게 넘어갔습니다. 이제 그가 제4대 술탄이 되었고 본격적으로 바흐리 맘루크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아인잘루트 전투는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신 영상이니까요. 아직 못 보신 분들께서는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한편 바이바르스는 자신의 장기 집권을 위해서 노예 왕조의 정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방법으로 1258년 훌레구가 바그다드를 함락하면서 없애버렸던 칼리프직을 부활시켰습니다. 따라서 바이바르스는 바그다드의 마지막 칼리프였던 알 무스타심의 후예 중 알 무스탄시르 2세에게 칼리프직을 맡겼습니다. 당연히 그는 허수아비였고 아무런 권한이 없었습니다. 이때부터의 칼리프를 카이로 아바스조 칼리프라고 부르며 그 이전을 바그다드 아바스조 칼리프라고 부릅니다.
이제 정통성을 갖고 안정적 통치가 가능해진 바이바르스는 이후 제9차 십자군, 일칸국 등과 맞서며 왕조의 전성기를 구가했습니다. 바이바르스는 1277년 사망했고 그의 유산을 이어받은 맘루크 술탄들은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주변의 해상 무역을 장악하며 제국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왕조가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키워 제국으로 발전했던 것에 비춰보면 맘루크 왕조는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주변 무역권을 장악하고 경제력을 쌓은 특이한 왕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흐리 맘루크 시기는 14세기 중반까지 안정적인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무난한 발전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14세기 중엽 흑사병이 이집트를 강타했습니다. 순조로웠던 바흐리 맘루크 왕조도 그 영향을 받고 경제적 침체를 겪자 내부에 쌓여있던 불만이 표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바흐리 맘루크에 맞선 세력이 바로 서두에 말씀드린 부르지 맘루크입니다. 부르지는 성 또는 탑이란 뜻으로 그들은 카이로 성에 주둔하며 왕궁 경비를 맡았던 근위대였습니다. 부대의 수장은 바르쿠크라는 인물이었는데 그는 투르크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카프카스 출신의 체르케스계 노예로 맘루크 군대에 팔려온 이후 승진하여 에미리로 부상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1377년 바흐리 맘루크의 제25대 술탄 알 아슈라프 샤반이 내부 권력 다툼 중에 암살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후 술탄은 알 아슈라프 샤반의 아들 2명이 연이어 즉위하였지만 그들은 모두 10살도 안 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바흐리 맘루크의 에미르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부르지 맘루크가 바흐리 맘루크 에미르들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맞서며 권력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부르지 맘루크를 이끈 인물이 바르쿠크이며 그가 바흐리 맘루크 에미르들을 하나씩 제거하며 자신의 세력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1382년 마침내 제27대 술탄 하지지 2세를 퇴위시키고 자신이 제28대 술탄으로 즉위했습니다. 바르쿠크의 즉위는 큰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바흐리 맘루크들은 그의 즉위를 권력 찬탈로 보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1389년 바르쿠크가 다시 폐위되며 그는 다마스쿠스로 망명했고 제29대 술탄으로 하지지 2세가 다시 즉위했습니다. 하지만 1390년 전열을 정비한 바르쿠크가 카이로로 돌아와 다시 한번 바흐리 맘루크 에미르들을 모두 물리치고 술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르지 맘루크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부르지 맘루크 왕조는 1401년 티무르의 공격을 받아 다마스쿠스를 빼앗기며 위기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티무르는 점령보다는 약탈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금방 다른 곳으로 이동했고 티무르가 1405년 사망하면서 이후에는 큰 위기 없이 번영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1453년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면서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맘루크 왕조는 오스만 제국의 위협에 맞서 성벽과 요새를 강화하며 대비했는데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위험에 노출되며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바로 대항해 시대를 열어젖힌 포르투갈이 인도양 진출에 성공하면서 맘루크 왕조의 동방무역을 위협한 것이었습니다. 1498년 바스코 다 가마가 인도 캘리컷에 도착한 후 그들은 인도양의 제해권을 두고 맘루크 왕조와 맞섰습니다. 맘루크 왕조는 자체적으로는 해군이 부족했기 때문에 오스만 제국 그리고 인도 토착 세력과 연합하여 포르투갈에 맞섰습니다. 그렇게 벌어진 전투가 바로 1509년 인도 디우 앞바다에서 펼쳐진 디우 해전이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강력한 대포와 화약 무기로 무장한 포르투갈이 맘루크 연합군에 승리하며 인도양의 패권을 차지했습니다. 포르투갈의 승리는 맘루크 왕조의 향신료 무역과 관련한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렸고 이것은 곧장 왕조의 쇠퇴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포르투갈은 홍해와 페르시아만에서 무슬림의 무역로를 철저하게 차단함으로써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새로운 해상무역 네트워크를 독점했습니다. 경제적 위기는 맘루크 왕조의 내부 권력 다툼을 심화시켰고 이는 자연스럽게 군사력 약화로 이어졌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맘루크 왕조의 혼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형제와 조카를 몽땅 죽이고 즉위할 만큼 냉혈한이었던 오스만 제국의 셀림 1세는 1516년 8월 마르주 다비크 전투에서 대포와 머스킷을 앞세워 맘루크 왕조 군대를 압도하고 시리아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승세를 잡은 셀림 1세는 이듬해인 1517년 1월
카이로를 목표로 남하하여 알-라이다니아 전투에서 다시 한번 맘루크 군대를 대파하고 부르지 맘루크 왕조의 마지막 술탄 툰바이 2세를 처형했습니다. 맘루크 왕조는 이렇게 멸망했습니다. 맘루크 왕조의 멸망과 맞물려서 꼭 언급해야 하는 것은 바로 카이로 아바스족 칼리프입니다. 당시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 알-무타와킬 3세는 오스만 제국의 셀림 1세에게 항복한 후 포로로 잡혀 콘스탄티노플로 이송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오스만 제국이 칼리프 위를 계승하기 위해 정당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활용되다가 사망했습니다. 이제 오스만 제국은 맘루크 왕조에 이어 이슬람 세계에서 명실상부 가장 정치 군사적으로 강력한 세력이 되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